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에 좀 가팔랐던 상승 랠리를 간밤 뉴욕 증시 숨고르기로 좀 대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간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숨고르기였고요. 또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M7 중에서 4군데 회사가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1분기 실적에 대한 노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향후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또 이제 좀 지켜보고 싶은 심리가 좀 강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지난주에 많이 올랐었던 게 M7이라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던 에너지 쪽이라든지 유틸리티 쪽 이런 쪽이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던 것 같고요. 증시 전반의 어떤 기조 자체는 크게 우호적이진 않았지만 베센트 장관이 그래도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관계, 지금 이런 협상 이런 것들이 오래지 않아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들이 일단 심리적으로 좀 지수를 지탱시켜준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실적뿐만 아니라 사실 주요 지표들 발표까지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고용 지표나 뭐 PC 데이터까지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실적보다도 좀 데이터에 더 중점을 둬야 될까요? 지금은 일단 연준에 대한 기대감을 또 키울 수 있는 요인인 또 데이터가 만약에 좀 안 좋게 나오면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데 PC 같은 경우는 안 좋게 나온다는 얘기는 높게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네. 또 반대적인 작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PC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좀 낮게 나오길 바랄 것이고 고용 네. 데이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안 좋게 나와야지 연준이 좀 움직임이 빨라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역으로 볼 땐 그렇고요. 네. 근데 지금 여전히 사실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거는 결국 관세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백악관 참모들이 아부성 발언과 곁들여가지고 그 매파들이 없는 자리에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고 있다는 기사도 났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의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또 발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여전히 또 트럼프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주간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지지율이 뭐 역대 최저다. 그리고 대통령 기준으로도 S&P 500 지수가 역대 두 번째로 지금 낮은 성적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좀 데이터들이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지지율이 낮거나 하는 부분들이 혹시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부분이 참 딜레마인 게요. 네. 지난번 대선에서도 봤지만 이 지지율이라는 게 트럼프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항상 그 주요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이슈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다라는 기사나 조사가 거의 없었잖아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보고 의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금융지표, 그러니까 국채 10년물이 강하게 4.67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엔화의 초강세가 돌발적으로 발생이 돼가지고 동시에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식이 나오면서 달러 역사가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엔캐리의 어떤 문제가 급격히 부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수가 있지 이런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의식하거나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 크게 트럼프의 의식 포인트는 되지 않을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한 주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들과 시장 안에서 화제되고 있는 업종의 이야기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주말 사이 미국에서 자율주행 좀 규제 완화를 풀어주면서 국내 증시 안에서도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키워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 이후 연일 지금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 자체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이 될까요? 제가 테슬라 지난주에 실적 전망하면서 네.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결국 전기차 판매량 자체보다는 FSD와 관련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네. 되게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교롭게도 지난주 후반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규제 완화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네.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어저께 2차 전지 주식들이 장 초반에 좀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어지질 못하고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사실 지금 그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전기차하고는 직결되어 있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역시 FSD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가장 커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반등을 하면 2차 전지의 어떤 센티에는 긍정적일 수가 있긴 한데 네. 그것보다는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라든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의 어떤 주요 수주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 내에서의 어떤 전기차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유럽이 전기차 판매량이 꽤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 나오면서 주가 급락했잖아요. 그럼 유로존 쪽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판매가 굉장히 부진하다는 얘기인 거고 지금 실제로 보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그 배터리가 들어가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굉장히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게끔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의 플러스 알파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가 오히려 2차 전지 주가의 어떤 성장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 테슬라만 가지고는 좀 그 일회적인 어떤 흐름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세적인 흐름을 타기는 조금 노이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추세까지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국내 기업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최근 에코프로 쪽에 대한 주가 변동성에 대한 좀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실적이라던가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놓고 봤을 때 일단 뭐 하반기 갈수록 긍정적인 이슈들이 더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계속 긍정의 시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실적을 놓고 보면은 올 상반기가 그 실적 자체로만 보면은 거의 네. 바닥권인 것 같은 느낌은 네. 들어요. 지금 일단 회사의 컨퍼런스 콜 아직까지 이제 이번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직전 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네.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정합을 해서 보면 상반기가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하반기부터 좀 회복이 되는 그림은 좀 나오는데 문제는 이 회복의 속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복이 지나치게 굉장히 완만하게 나온다 그러면 주가 자체는 바닥을 확인하는 그림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우상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견인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건 좀 제한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나온 지표라든지 리포트를 근거로 해서 본다 그러면 주가의 급반등 가능성보다는 좀 바닥을 다질 가능성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 당분간은 가격 지속적으로 조금 부진할 수 있는 부분 가능성은 열어두고 여러분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반도체 투톱 서로 엇갈린 채 주가 마무리를 지었죠. 모건 스탠리에서 작년에도 이 보고서로 반도체 관련주들을 크게 흔들어 놓더니 또 주춤하는 사이에 반도체 혹평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처음보다는 조금 시장이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중요하게 뭐 봐야 되는 리포트일까요?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실제로 네. 과거 우리 흘러온 플로우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맞춰 왔었고요. 물론 다 네. 맞춘 건 아니에요. 작년에 목표 주가 확 내려놓고 나서 다시 바꾸고 하긴 했었지만은 전체 큰 그림을 맞춰 왔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라는 게 되게 커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한 가지 반대 예시를 하나 들어준다 보면은 네. 최근에 나온 그 엔비디아에 대한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보면요. 이게 정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AI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27년 매출 예상치를 갖다가 기존에 2,309억 달러에서 2,555억 달러로 오히려 늘려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작성자가 다를 거예요. 애널리스트가 다를 건데 우리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HBM이잖아요. 네. 그런 엔비디아의 엔비디아의 그 가속기가 판매량이 느는데 HBM이 줄어들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 하우스 내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간의 뷰 차이긴 하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만 너무 좀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다만 이제 분명한 건 노이즈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미 딥시크 파문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가속기 칩의 지금과 같은 가속 성장에 대해서 의문이 켜진 상태이기도 하고 앞서 그 뉴스에서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화웨이가 새로 개발한 그 네. 어센드 910D라고 하는 거 네. 이게 사실 중국 내용은 살짝 조금 이제 버퍼가 있기 때문에 약간 걸러서 듣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 칩의 성능이 H100을 능가할 거라고 기대한다면은 네.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내재화 중국 내 자체적으로 이제 그 칩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엔비디아 향 그 납품업체인 우리 하이닉스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보시면 엔비디아 주가 역시도 아주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상단은 좀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밸류로 봤을 때 지금 PER 밸류 5배, 내년 거 부정적으로 본 쪽에서 봤을 때도 7, 8배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면 글쎄요, 여기서 지난번 직전 저점 밑으로 이렇게 급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약간 좀 갇혀있는 그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최근에 화웨이 이슈까지 같이 불거지면서 앞으로 국내 대표 반도체주들의 변동성에도 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화웨이가 어떻게 보면 내재화를 시켜서 엔비디아를 되려 배척하는 좀 그림이 나오자 오히려 미국 안에서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좀 완화의 스탠스를 보여줄 수도 있다 좀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사실 이제 미국의 이해관계 입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법을 좀 완화시켜준다, 뭐 이래가지고 사실 판매를 좀 규제하는 걸 또 완화해준다 이런 얘기를 바로 하기에는 네. 지금 실제 성과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근데 그거를 갖다 규제를 강화했을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데미지를 좀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네. 부정적으로 묘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는 아직 품목관세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거 안 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걸 지정을 했을 때 가장 큰 데미지를 누가 입냐. 그럼 미국의 빅7 주식들이 다 입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고려가 됐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중국 규제는 분명히 하고 싶은데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국가의 주요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걸 또 원치 않는 네. 그런 약간 이중적인 모순에 지금 봉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거는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심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확 풀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 중간 어디에서 지금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제 관련해서도 일단 계속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 아주 다수의 상한가를 뽑아냈었던 이슈가 바로 SKT의 유심 사태가 될 것 같습니다. 유심 칩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다 상한가, 보안 관련주들도 크게 움직임을 보였는데 아주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될지 이게 뭐 단기간에 해소가 될 이슈가 아니어서 조금 더 길게 봐도 괜찮을지 일단 사태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거 일단 보안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네.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졌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되게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이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요즘은 휴대폰이 신분증 역할까지 하고 있고 모든 금융 거래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화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센스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이 보안 관련돼 있는 회사들의 이제 문제 하나는 뭐냐면 시가총액이 그게 크지 않은 회사들입니다. 주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 주식을 갖다가 여기서 추격해서 사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유심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유심을 교체하는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수요의 확장성을 놓고 봤었을 때 이게 정말 시장을 뒤집을 정도의 엄청 큰 성장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실적은 좋아질 거고요. 네. 기존보다 확실히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단기 이슈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 가지고 주가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하시더라도 이 변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을 하셔야지 올라가는 것만 바라보시다간 결국 가가지고 정점에서 얻어맞으면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이쪽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는 급등하는 그림이 나오지만 그 앞을 쫙 훑어서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흐름 자체가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좀 같이 고려를 하셔서 판단하시라.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최대한 비쌀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네. 거기에서 한번 팔아보시는 전략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SKT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가입자들이 계속해서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SKT 자체에 대한 펀더먼털이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업 자체 이슈는 괜찮을까요? 사실 그 기업 자체의 이슈를 떠나가지고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는 가입자들입니다. 이 정보가 털린 게 단순히 무슨 이름 털리고
뭐 비밀번호 털리고 아이디 털리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나오는 얘기를 봐가지고는 어디까지 지금 유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잘 그쵸. 모르는 것 같단 네. 말이에요. 근데 또 회사 쪽에서는 보면은 일단 4월 19일 날 발생이 돼서 20일 날 그 정통부에 신고한 걸로 돼 있지만 기사를 보면은 18일 날 이미 인지를 했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 뉴스가 좀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건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18일, 20일, 19일 이렇다고 그러면은 그 훨씬 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쉬쉬했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되니까 유심칩을 무료로 교환해 주겠다 이 정도 차원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지금 이게 연계성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갑자기 지금 그 알뜰폰 그 가입 신청자 이상한 그 가입 신청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거 중단시켰다라는 기사도 뜬 것도 봤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회사가 이 회사의 규모가 엄청 큰 기업인데도 네. 굉장히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 결과 가지고는 이런 데 있어가지고 신뢰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소비자의 그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사실 주가 저 정도 빠진 것보다는 더 빠져야지 정상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증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다 준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최선의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유심 교체와 관련해서 신청하라고 그러는데 신청이 거의 안 돼요. 네. 그 유심 보호 신청해보라고 그러면 들어가 보시면 그것도 역시 계속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사실 소비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동 대처가 너무 미진한 걸 떠나가지고 좀 실망스러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 주식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실망을 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합니다. 네. 한번 돌아선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관세 이슈 때문일지 최근에 방산주들의 주가도 계속적으로 좀 가격 방어에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지켜볼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인 변동성 조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대응을 좀 나서볼까요? 한수원의 원전 수주 이슈만 가지고 지켜보실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올해 투자할 아이디어가 있는 네. 업종 중에 하나로 제가 원자력을 이미 픽을 해가지고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왔고 실제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올해는 사실 원전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전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쪽보다는 오히려 화석연료라든지 원전 쪽인데 화석연료는 지금 사용을 좀 제한하는 쪽이잖아요. 그럼 원전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와 덧붙여가지고 데이터 센터 요즘 뭐 축소를 하네 뭐네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SMR의 중요성 같은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신다고 그러면은 원전과 관련돼 있는 주식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수원을 놓고 우리가 팀 코리아 해가지고 우리가 체코에서 수주를 했다, 어디에서 수주를 했다 이것만 보시지 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원전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 포텐셜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특허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있지, 이거를 실제로 제작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밸류체인을 제대로 구축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과 관련돼 가지고 원전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개별적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같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건설에서 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부분만 113번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이런 에너지 동력을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을 갖다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5%까지 올리겠다. 그러면 사실 향후에 현대건설 같은 회사들의 어떤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결국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또는 원전과 같은 에너지원 쪽에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건설하는 쪽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그러면
원전 관련돼 있는 주식들은 그냥 이런 한수원 또는 뭐 체코 이런 것만 보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업황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중요한 방문 일정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미 해군성의 장관도 방문을 하고요. 트럼프 주니어도 방한을 합니다. 어떤 변동성과 이슈들이 부각될지도 미리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이벤트 기대하고 계실까요? 해군성 장관 방한해가지고 네. 조선소 방문한다라는 건 이미 뉴스화돼 있는 내용이고요. 그거가 또 추가 뉴스가 돼가지고 추가적인 레벨업을 끈다기보다는 그거는 사실 미 해군 프로젝트와 관련돼가지고 이미 시장에서 기대치가 어느 정도씩은 좀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일단 주요 그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을 제약은 다우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거기에 따른 시장 반응이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어저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또 대규모 수주가 또 들어온 게 있었고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큰 그림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과열을 좀 시키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어저께 장마감 후에 아마 산업은행에서 1,300만 주 정도 되는 하나오션 주식 그 블록데일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하나오션 지분 갖고 있는 거를 전량을 다 단기적으로 매도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좀 단기 과열돼 있었던 부분들을 좀 식혀가면서 기간을 두고 지켜보면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네. 이 기간을 두고 지켜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하루 이틀 빠졌을 때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과거 패턴을 보시면 작년 7월 달부터 한번 흐름을 보시면 7월까지 주가가 오르다가 실적 발표 나고 나서 8월, 9월, 10월 내리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지고 12월까지 올랐다가 1월, 2월, 3월 내리 빠졌고요. 4월 올랐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감안을 해보셔서 조선주는 투자를 하실 때 시계열을 좀 길게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와 전략들 세워봤습니다.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